자, 지금 이제 136회 우리 서방기술사 문제 풀이를 할 건데, 대부분 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 뭐 별도로 저 소개 안 드려도 될 것도 같아요. 될 것도 같고, 136회 서방기술사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쉽다고 편향합니다. 그런데 이거 쉽다고 합격자가 많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135회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계산 문제가 없다는 거. 계산 문제가 있어서 그 계산 문제를 맞으면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합격자가 많습니다. 자,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합격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10명, 작으면 7명. 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7명, 보통 7명 봅니다. 그 7명 안에 내가 들어가 안 들어가는 전체 보는 인원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약. 그럼 1,100명 중에 7등이 아니고 실제 합격권에 있는 오비탈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100분 정도 됩니다. 그럼 100명 중에 7등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7등 안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저 목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거고요. 7등 안에 못 들어가면 계속해서 저랑 같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 봤다고 고생했다고는 표현은 안 할 거고, 저랑 같이 제가 먼저 전체적인 문제 한번 쭈르륵 한 15분 정도 걸쳐서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아마 제가 1교시 6번 문제, 그 다음에 1교시 7번부터 13번 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해서 총 저 빼고 5분의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각각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는 관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잘남을 뽐낼 겁니다. 그 뽐내는 과정에서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은 캐치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점수, 야, 이 정도 몇 점 드립니다. 몇 점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그 점수 한번 먹여보세요. 아, 내가 뭘 썼지? 내가 뭘 썼지? 그럼 점수 안 먹여도 됩니다. 왜 안 먹여도 되는지 아시죠? 떨어진 겁니다, 그건. 그런데, 아, 나 이거 썼는데, 제가 빼먹었구나. 잘못 썼네? 이 관점이 아니었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먹이신 분들은 그나마 순위권에 들어 계신 분들입니다. 자, 먼저, 전체 문제는 평이한 것 같지만 평이하지 않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권에 가서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 출제하신 분들의 내공이 높지가 않습니다. 출제하신 분들의 내공이 그렇게 안 높으면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답안이 눈에가 잘 띄는 답안, 첫 번째. 그러면 그 눈에가 잘 띄려면 첫 번째는 그림입니다. 그림. 두 번째는 도표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눈에가 딱 띄는 답안은 분명히 좋은 답안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글씨입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림이나 도표 조금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 안에 내용이 충실하면은 점수는 많이 줍니다. 근데 이번 이런 평이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는 보기 편한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보기 편한 답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보기 좋은 답안은 만화 형식의 그림이다. 그 다음 보기 좋은 형식은 표나 그래프. 이렇게 표현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 그리고 나서는 보시면, 제가 1교시 문제 보시면, 1교시 1번 문제는 제가 잔존 능력입니다. 이거 잔존 능력이 우리가 심화반하고 볼 때는 제가 레벨 0, 1, 2, 3까지 들었는데 보니까 4가 들어왔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 전에
평가반 분들, 일요일날 오전에 있는 평가반 분들 중에 어떤 친구가 그래, 교수님 그 원장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이거 언제 줬어? 라고 했더만 원장님 지난번에 그거 우리 남상훈 교수님 설계미 시공 새로 나오면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어. 주긴 줬는데 제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썼니? 그랬더만 그거 새로운 거 같아서 썼습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잘했어.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남들이 못 쓰는 4개를 쓴 겁니다. 이게 0, 1, 2, 3, 4등급까지 쓴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1교시 1번 문제는 기분 좋게 가면은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몰라도 0, 1, 2, 3 고르셔야 됐습니다. 4까지, 만약에 4까지 골라도 거짓말 썼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까지 쓰신 분들은 5점 드립니다. 5점. 5점이요. 그 다음에 은이동 현상. 제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반도체 그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그림 그려서 은이온이 이동하면서 반도체의 제어 기능 상실해서 화재 폭발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 주셨습니다. 6점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건 그냥 은이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118회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는 보시면 은이동 현상의 발열의 위험성, 발생 요인 및 반도체 파손에 따른 영향입니다.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 이동 현상이 안 생기려면 여기 반도체 만들 때 이 와이어를 금으로 하든가 구리로 하든가 아니면 반도체 리드 간에 거리 띄우든가 불순물 없게 하든가 그 다음에 거기 반도체의 청정입니다. 청정. 그 청정 지역에 클래스를 올리든가 이런 개념인데 거기까지는 못 써도 괜찮아요. 못 써도 괜찮은데 이 은 이동 현상 때문에 반도체의 제어 기능 상실 그 다음에 은이 전자 잃고 이온화되는 그 화학식 쓰면 더 좋고 그거 쓰셨으면 7점 그거 안 쓰시고 그냥 은의 이온화 정도를 설명했으면은 6점 이 정도 주실 겁니다. 그 6점 안에는 이런 형태의 반도체 모양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의 소화 약제로서 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의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PT 압력 곡선 이건 하셨어야 돼요. 이건 꼭.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의 물리적 성질 여기서는 물리적 성질 물어봤습니다. 화학적 성질 필요 없습니다. 물리적 성질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질 쓰시고 저는 화학적 성질까지 썼는데요. 그 화학적 성질을 틀리지 않게 잘 썼으면은 베이스 추가 점수 안 준다 이겁니다. 그 화학적 성질을 썼는데 베이스보다 못 줬어. 감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물리적 성질하고 PT 곡선 잘 그렸어. 6점 드립니다. 6점. 7점, 8점 안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이 PT 곡선에서 여기 대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동일한 온도에서 온도 올라가면 증기되고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빙점입니다. 여기에서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면 빙점이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0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3도시로 압력이 올라감으로써 빙점이 더 떨어집니다 해서 준비작동식 지하주차장에 압력을 걸어놓으면 0도에서 안 얼어서 상대적으로 오는 점이 낮아집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는 조금 더 높습니다. 이 그림 한번 기억나시죠 이거? 이런 게 있으면 점수는 약 0.5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한 문제에 0.5점이면 세 문제 채점하니까 총점 1.5점 올라갑니다. 719점 맞으면 떨어지는데 720.5점 맞는 거잖아요. 지금 1.5점 올라가면. 그럼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PT 곡선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재 공간에서는 절대 압력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화재 공간에서 그냥 대기압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3번 문제는 기본 6점입니다. 6점 여기 계신 분들. 4번 문제입니다.
특수인화물 중 디에틸에테르입니다. 디에틸에테르 분자식 모르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에테르는 대부분 다 알킬기들입니다. 알킬기. 그래 N우계의 알킬기 써놓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N우계의 알킬기. 뭐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뭐 알면 써도 좋아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수량 얼마입니까? 50입니다. 특수인화물이잖아요. 지금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50리터잖아요. 그건 다 수치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인화점 발화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인화점 그냥 쓰세요. 거짓말로 쓰셔더라도. 특수인화물 우리가 대기압에서 몇 도 이하이면 특수인화물을 합니까? 특수인화물이 저기 마이너스 20도 아닙니까 지금? 마이너스 20도 쓰시면 되죠. 끓는 점 마이너스 20도 모르면 써버리면 되죠. 왜? 마이너스 20도부터 지금 증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화점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특수인화물 정의 알아 몰라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20도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 비중 공기보다 무거워 가벼웁니다. 그럼 이게 N우계에 있으면 공기보다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아, 내가 무겁다고 생각해. 무겁다 쓰는 겁니다. 내가 가볍다고 생각해. 가벼운 겁니다. 근데 기본은 무겁겠네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는 이제 완전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특수인화물의 성질, 저장 및 지급 방법, 소화 방법. 그냥 노멀하게 기본적인 거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이거 골랐으면 6점 맞습니다. 6점. 근데 앞에 있는 그냥 특수인화물 다이에틸 에터? 이거 몰라.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 고르신 분. 이거 많이 안 고르시거든요, 지금. 지금 4분 손 들었거든요. 왜 안 들었어요? 저는 이게 특수인화물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2번, 3번, 4번은 그냥 일반적인 성질 쓰는 겁니다. 그럼 몇 개 물어봤냐, 그러면 분자식, 지정수량,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 증기비중, 일반적 성질, 저장 방법, 지급 방법, 소화 방법 10개 물어봤네요. 왜 10개 물어봤겠습니까? 각 1점입니다. 각 1점. 각 1점. 그럼 고르셔야죠,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 학교 가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전기 폭발에서 발생하는 현상. 전기 폭발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전기가 폭발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 뭐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선의 단락을 설명합니다. 말고 그건 폭발의 형태고 전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전기 폭발이 최근에 일어난 것도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기 폭발 몰라요? 전기자동차 폭발이 전기 폭발입니까 이거? 전기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폭발이 전기 폭발입니다. 그건 뭐냐? 음극재와 양극재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없어지면서 양극재에 있는 음이온, 리튬이온들이 음극재에 가서 왕창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폭발입니다. 그럼 폭발되면 뭐 일어납니까? 폭발되면. 배터리 폭발되면 뭐 발생합니까? 불꽃, 소음, 압력, 연기, 그 다음에 고열. 이거 발생합니까? 배터리 폭발하면? 이거 쓰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배터리 빵! 하고 터지면 압력에서 불꽃 날아가죠. 그 다음에 펑! 하고 소음 나죠. 그 다음에 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불꽃 나오죠. 그 다음에 연기 왕창 나오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쓸걸. 이러신 분도 있고요. 아니야, 여기는 전선 와이어 폭발이야. 그래서 와이어의 단락만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줍니다. 그러면서 안 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폭발 후에 나타나는 것들을 키워드에서 박스로 표현했어. 또는 자동차 그래서 쓰랬어. 그러면 7점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머릿속에 전선의 단락을 가지고 쭉 써놨습니다. 3점 드립니다. 3점. 그럼 저는 전선의 단락과
그 단락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현상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분들은 6점 드립니다. 본인 점수요. 보니까 펜을 안 든 거 보니까 많이 안 고르셨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소방공사에서 착공신고 대상, 그 다음에 착공신고 제외 대상,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안 골라도 되고 골랐으면 여기는 한 5점 정도 줄이라고 봅니다. 다 완벽하게 썼습니다. 8점. 대충 썼습니다. 5점. 뒤에 넘겨보시면 거실 제한 설비. 여기는 이미 예상됐던 문제인데 제가 바뀐 거 다시 카톡도 한번 우리 기출문제 분석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번 드리기도 하고 평가반분들한테는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가 새끼가 하나 달렸어요. 뭐냐 그러면 적용상 현장에서 적용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는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내에서는 모든 배출구에서 다 측정을 하고 그럽니다. 다 측정해서 그 설계값의 6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는 그 기준값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유입량은 그 배출량보다 현저하게 작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현장의 문제점. 두 번째는 현저하게 작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현저하게 작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작아야 현저하게 안 작은 건지 그걸 모릅니다. 그게 현장에서 지금 적용 못합니다. 만약에 기준값보다 50% 정도가 작았어.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겨버립니다. 그럼 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기준 설도는 그 유입량보다 10% 이내일 것, 20% 이내일 것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자, 그건 못 썼는데요. 그래도 5점은 드립니다. 5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선단 방수 압력 0.1MPa 이상이고 1.2MPa 이하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0.1 이상으로 하는 이유. 이것은 일정한 살수 패턴 만들려고, 물방울의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려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0.1 미만이면은 물방울의 크기가 너무 크고 살수 패턴에 왜곡이 생깁니다. 1.2가 초과하면 물방울의 입자가 너무 작아서 스프링클러의 소화 메커니즘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방울의 입경이 너무 작아져서 하부로 물이 침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을 읽겠습니다. 이 0.1에서 1.2인 이후, 1.2 미만 시, 1.2 초과 시 이렇게 답을 쓰셨어야죠. 저 그렇게 그 키워드로 썼습니다. 그럼 7점 드립니다. 그 키워드로 못 썼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 정도 썼으면 6점 드립니다. 거기에 0.1 미만 그림으로 물방울의 입경의 크기를 커서 살수되는 그 폭을 좁게 그렸어. 그런 그림 하나. 그 다음에 1.2가 초과돼서 물방울의 입자가 아주 작아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개념의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8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8점. 그 다음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나오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또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기출문제 하신 분들은 기본 개념이 있었으면 썼을 거고, 뭐 심화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모르신 분들은 못 썼을 거니까 여기는 기본 베이스로 쓰시면 6점 드립니다. 어차피 그림은 그렸다고 보는 겁니다. 6점. 그 다음에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 저 기출 문제 하면서 저 이거 기준값만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10번. 신축 배관의 길이를 제한한 이유. 원래 출제자들의 답 안에는 아마 마찰 손실로 나와 있을 겁니다. 마찰 손실. 그래서 마찰 손실 잘 비벼 쓰셨으면은 6점. 만약에 이 중에 소방산업기술원에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신축배관 길이를
3.2m 이하라고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험을 뭐뭐 하냐 그러면 내식성 시험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내압 시험하고요. 안 써도 됩니다. 영구 변형 시험하고요. 진동 시험하고 굽힘 시험하고 수격 시험하고 파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압괴 시험, 위에서 내리 누르는 그 압괴 시험하고 그 다음에 편평, 얼마나 진원을 이루는지 그 평편 시험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찰 손실 시험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약간은 문제는 좋은데 모범 답안이 조금은 언밸런스한 모범 답안이 올라갈 겁니다. 그 언밸런스 모범 답안은 뭐냐 그러면 마찰 손실을 모범 답안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이 마찰 손실은 시험자가 제시한 값으로 측정합니다. 만약에 제가 2.6m짜리 플렉시블 조인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플렉시블 배관은 마찰 손실이 2m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m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게 높든 낮든 그거 실험 안 합니다. 그 대신 그 앞단에 있는 내식성 시험은 어차피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에 있는 것들부터는 최고 사용 압력 시험, 내압 시험, 영구 변형 시험, 진동 시험, 굽힘 시험, 수격 시험, 파괴 시험, 압괴 시험, 평 시험, 이것들은 다 뭐냐면 강도에 대한 시험입니다. 강도. 원래 답은 오리지널 답은 그 플렉시블 조인트의 강도 때문에 원래는 거리를 제한합니다. 길이를. 그런데 출제자들의 답에는 마찰 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또 나옵니다. 이 문제.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플렉시블 신축 배관의 시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내압 시험부터 내식성 시험으로부터 해서 마찰 손실 시험까지 12개를 싸그리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건 25점짜리 다음번에 나올 확률이 그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년 2월. 그 다음에 건축자재의 방화 댐퍼의 성능 시험 기준. 여기는 안 골라도 좋습니다. 뭐 골랐으면 좋고요. 만약에 안 골라서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불연재료하고 난연재료. 제가 여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 기준값만 암기하세요 라고 바로 지난주 이야기 드렸네요. 이거. 그 다음에 그럼 이러죠. 설마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나와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위험도 매트리스하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의 차이점 설명하시오. 차이점 없음. 원래 답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위험도 매트리스는 위험을 표현하는 기법이고요.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그 위험이 사고가 또는 화재가 위험이 발생할 확률과 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정도를 평가해서 그 위험 여부를 그 확인하는 과정에 위험도 매트리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이 없으면 위험성 평가 종료, 위험이 있으면 대책 세워서 재계획합니다.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위험도 매트리스하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그래도 써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위험도 매트리스는 정성적으로 그 다음에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비교해놨어. 그러면 점수는 안 줍니다. 3점 드립니다. 3점. 그러지 않고 위험도 매트리스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서 그 위험이 발생할 빈도,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 요거 설명해도 2개 그냥 박스에 넣어서 썼어. 그럼 6점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교시 문제에서 쭉 보시면 본인들이 몇 점 맞았는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2교시 문제는 이것도 좀 제가 죄송하긴 해요. 2교시 문제는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가스배관의 선택별비의 구조. 제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기출문제 제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나와버렸네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걸 알아도 제품 검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못 씁니다, 이거. 이건 못 쓰는 겁니다. 아, 저는 썼습니다. 잘 썼으면 좋고요. 잘 썼으면 20점입니다. 못 썼으면 아예 8점입니다. 8점.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내진 설계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1번과 2번은 실질적으로 버리는 문제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A셋, R셋. 그 다음에 이 A셋과 R셋의 관계. 그 다음에 건축물 피난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 그 개선 방안은 A셋을 늘리든 R셋을 줄이든 이 개선 방안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화재 발생 시 건축물에서 화재 확산 경로하고 방화벽, 차연 시스템의 역할. 그 다음에 설계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재 확산의 경로는 창을 통한 상층 연소 확대. 커튼홀 구조에서의 상층 연소 확대. 그 다음에 수직, 댐퍼에 의한 상층 연소 확대. 그 다음에 배관 등의 관통부를 통한 상층 연소 확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의 역할. 방화벽의 역할은 화재 확산 방지죠,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차연 시스템의 역할. 이건 연기 확산 방지입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차연 시스템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드래프트 커튼하고 스모그 해치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드래프트 커튼하고 스모그 해치. 드래프트 커튼이 있는 그 장소에 천장에 문 열어서 연기 빼내겠네요. 차연입니다. 연기 가두어서 빼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 개념. 이 사람들의 답안은 그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차연 댐퍼, 차연 벽 이건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뭐 설계시 기준도 잘 못 썼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화염 확산의 경로 잘 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점 드립니다. 10점.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에 따라서 소화 원리, 그 다음에 소화 단계, 소화 장치의 구조. 이건 아마 쓸 수 있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K2CO3.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전기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절연체 및 외패에 대한 시험 조건. 이것도 쓰긴 쓰셔야 됐습니다. 왜냐면 이걸 안 쓰면 그 위에 있는 가스계 배관의 선택별비의 구조. 그 다음에 내진 설계에 대한 앵커의 기준. 이 두 개 중에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 이번 시험은 매우 쉬운 거였고요. 이것도 모르고 1번, 2번, 6번이 좀 힘들었습니다. 2교시 때는. 그래서 2교시 때는 정확히 3문제 반 쓰는 문제입니다. 3문제 반. 그러면 3문제 반이 몇 점 정도 나오냐 그러면 점수를 한 2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2점. 그 52점은 3교시, 4교시에서 커버되면 합격. 3교시, 4교시에서 커버 안 되면 불합격입니다. 이제 화재 확산 경로에서요. 네. 여기 창을 통한 거 말고 계단 뭐 셔틀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4교시 문제 보시면, 3교시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구조. 그 다음에 압력 챔버하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방식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교하랍니다. 그러면 압력 챔버 방식은 수시로 그 내부에 물 갈아줘야 되겠네요. 공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압력 스위치 방식은 유지관리 매우 편합니다. 그 대신 얘는 뭐만 봐주냐 그러면은 비상전원만 봐주면 되겠네요. 비상전원. 유지관리가 편해. 아니면 어려워. 이거 보는 겁니다. 압력 챔버 방식은 유지관리 매우 불편합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은 매우 편합니다. 이거 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그 개념으로 유지관리 개념으로 쓰셨으면 많이는 안 줍니다. 15점 드립니다. 15점. 내가 이거 충분히 잘 썼어.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용접 현장,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그 다음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쭈루룩 다 썼습니다. 종류 쓰실 때 거기에 정의까지 다. 설치 기준 안 써도 됩니다. 그 종류에 대한 정의까지 다. 이렇게 쓰시면 18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정전기는 16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기출문제 분석반에서는 못 드렸는데 평가반에 계신 분들 소화 용수 설비 제가 계산 문제 나온다고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는 걸로 나와버렸네요. 만약에 여기에 쓰신 분들은 여기 나와서 이대로 그대로 쓰였으면 20점 드립니다. 이거. 왜냐면 쓴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 다음에 QRA. QR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드리는 답안의 QRA를 FTA, ETA, CA 이런 거 써놨거든요. 제가 좀 전에 심화반한테 그 이야기 좀 드렸긴 드렸는데 FTA는 뭐냐 그러면 탑 사상입니다. 탑 사상이 발생할 그 기본 사상들의 원인 찾는 겁니다. 그죠? FTA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 사상들이 발생될 확률 찾아내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FTA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닙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TA. ETA는 어떠한 위험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그 위험 요소에 따라서 사고의 종류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 LPG 가스가 누설됐습니다. 제트파이어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용기가 깨질 확률, UVC가 발생할 확률, 플래시파이어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그냥 풀파이어가 발생할 확률, 화재가 안 날 확률,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ETA가. 그러면 거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확률 따지는 겁니다. 이 ETA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반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반드시 CA가 붙어야 됩니다. CA는 뭐냐 그러면 사고 영향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닿았을 때 만약에 제트파이어가 일어났을 때 화염이 옆쪽으로 확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나 많아져? 이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CA입니다. 그래서 CA는 사고 영향 분석입니다. 그 사고 영향 분석은 곧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떤 피해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인명피해, 두 번째 중요한 거 환경피해, 세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말하는 재산피해, 이런 것들을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FTA하고 CA 또는 ETA하고 CA하고 같이 붙어야 정량적 위험성 평가인 QRA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답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이런 답 이렇게 쓰면 지금 딱 우리 지금 답안 드리는 이대로 형태로 답 쓰시면은 13점 드립니다. 13점. 지금 우리 답안 13점짜리 답안입니다. 이거. 원래 이거 할 때 그 정성적인 거는 뭐 사채이자로 네. 하는 거하고 정량적인 건 FTA, ETA, CA 세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FTA는 책에는 정량적으로 써져 있는데 실제 정량이 아니거든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인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해서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지까지를 찾아내야 빈도하고 가혹도가 나와야 정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FTA하고 ETA는 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만 찾아내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들은. 그죠? 그래서 처음에 기술사책 답안 만들어 놓은 양반이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부가. 지금 제가 평가하러 다녀보니까 야, 그거 틀렸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냥 13점 써놓으세요. 13점. 이게 위험성 평가를 잘 하신 분이 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물분무. 물분무에서 배수시설의 기준, 그 다음에 배수시설의 설치 이유, 그 다음에 NFPA 1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시설의 활용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거나 우리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 이상한 그림 하나 보이십니까? 유수 분리기요? 네. 유수 분리기?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그림에 주차구역으로 경계턱, 제가 이야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있는 그림에 이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경계턱 10cm 올리고 여기에 트렌치 파놨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여기에 대지거든요, 지금. 요 경계턱 넘고 차량 돼야 됩니다. 이거 못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턱은 여기입니다, 여기.
또는 여기입니다. 아, 여기 이쪽 죄송해요. 이쪽.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요 놈의 깊이 두려고 그랬습니다. 요 트렌치 깊이 만들려고. 그래야 여기서 세면 기름 쫄쫄 흘려서 더 이상 이 경계턱이 있으니까 밖으로 안 넘어갈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주차장의 건물의 이 트렌스는 다 벽을 경계로 해서 쫙 돌아놨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 쓰셨으면 이거 배수시설 한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쓰셨으리라고 믿어요. 아, 저는 15를 몰라서 못 썼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5 모르면 그냥 국내 거 똑같이 써보면 되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국내 거 기준만 쓰셔도 여기는 14점 드립니다. 15점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교시 문제 보면은 1번 문제 분말 소화 약제. 여기서 1종, 2종, 3종, 4종 다 암기하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거기에 3번에 있는 침강시험 그것만 모릅니다. 그것만 모르고요. 나머지 1, 2, 3, 4 각각의 6점씩입니다. 그럼 침강시험 못 썼어. 그래도 15점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실제한세 핫스모크 테스트 하셨죠, 이거? 핫스모크 테스트 이거는 정말 내가 퍼펙트하게 잘 썼어. 18점 드립니다. 잘 썼는데 왜 18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분 다 써서 그렇습니다. 18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계에 따라서 설계 도면의 작성 원칙, 그 다음에 실시 설계의 세부사항, 실무에 설계를 하신 분들이 썼어. 그러면 18점입니다. 설계하신 분들이 썼습니다. 18점입니다. 왜? 제가 설계하신 분들의 성향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18점. 자, 그 다음에 수계수화설비 습식배관의 동파방지 메커니즘, 동파방지 방황과 동파방지 선택지 우선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16점입니다. 아무리 잘 줘도 16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구조. 보구조도 이미 기출이긴 합니다. 115의 기출. 이 기출 문제도 잘 쓰셔도 16에서 18점 사이입니다. 아, 저는 일본 사례를 몰라서 안 썼습니다.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일본 사례라고 쓰시고 그냥 다 달아도 됩니다. 아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게 판단이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점수 다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잠깐만 저기 어디 이제 우리 거 이거요. 이거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은 지문이 똑같은 게 45%입니다. 이게 뭐냐? 지문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지문은 뭐냐? 반은 기출, 반은 신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6%입니다. 이거 반 쪼개면 13%입니다. 그러면 45%에서 13% 더하면 58%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건 기출문제 분석반에 계신 분들, 2번 들으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은 이 문제 그 반에서 합격 나올 수 있습니다. 정신을 잘 못 차리고 계속 지나가면은 아씨, 그거 내 서브노트에 있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문제는 완전히 신규 문제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신규 문제도 정말로 신규라고 볼 수 없는 예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9문제입니다. 이 9문제 싹 버려버리면 예상하고 응용 문제만, 아니 신규 기출 문제하고 응용 문제만 해도 22문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기출 문제의 중요성입니다. 문제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요. 야, 이번에 계산 문제 안 나왔으니까 아싸라비야, 나는 계산 문제 다 버리겠어. 안 됩니다. 안 돼요.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소방이 안 나오니까 공단에서는 자꾸 계산 문제 내라고 푸시합니다. 계산 문제를 내야 합격자가 많아지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 대신 그 계산 문제는 절대 어려운 계산 문제 안 내신다. 합격자 많이 내려고 계산 문제를 많이 내라고 하는데 그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내겠습니까? 절대 어렵게 안 냅니다. 쉬운 계산 문제 드립니다. 꼭입니다. 그 쉬운 계산 문제는 다 기출 문제 위주로 드립니다. 만약에 저한테 다음번에 가서 문제 내라 그러면은 누설 틈새 계산하라고 낼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가서 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아닌 신규의 치환.
치환. 만약에 저한테 내라 그러면 저는 그거 낼 겁니다. 치환. 불활성화예요, 불활성화. 그럼 저한테 압력 치환 낼 겁니까? 수입부 치환 낼 겁니까? 그럼 물어보지 마. 치환 낼 겁니다, 치환. 그 치환을 진공 치환이 되든 압력 치환이 되든 수입부 치환이 되든 그 치환 문제 낼 겁니다. 그럼 문제가 좋은 게 유도하고 계산 문제 그 관계식 유도하고 조건 주어주고 쓰세요. 이렇게 나와버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점수 나오는 본인들의 점수 분포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지금 이제 1교시 한 5분만 쉬셨다가 우리 1교시 때 우리 잠깐만 오셔도 되는데 네. 금방 오셔도 됩니다. 우리 김순택 우리 기술사님인데 앞으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뭘 할 거냐 그러면 이분이 장점이 여기 안 보이시죠? 안 보이 저기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이분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서브노트 작성을 매우 잘하십니다. 깔끔하게. 대기업이 오래 계셔가지고 이런 폼 만드는데 상당히 능하셔요. 폼 만드는데. 그래서 야심차게 8월 달부터 서브노트 만드는 자기의 노하우를 공개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교시의 1번부터 6번까지 그 문제 만들면서 자 이렇게 서브노트 만들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다 가시라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대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한 5분만 쉬셨다가 바로 오셔야 돼요. 5분만 쉬셨다가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